예, 국제통상법 21강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통상법은 매우 복잡하고 방대한 체제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지금까지 한번 히스토리를 한번 살펴보면요. 1789년 관세법. 이것은 이제 이 관세법이란 것이 그냥 관세를 부과하는 그 무역에 관한 법이죠, 그죠? 일단 무역이 발생해야 관세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최초의 통상법이다, 그죠? 그래서 이때는 1789년의 관세법은 보호무역주의 법률로서요 고관세를 부과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16년 관세법은요. 그것은 관세위원회, Tariff Commission을 설립했었죠. 이 Tariff Commission이 무엇의 전신이라 했죠? 국제무역위원회, 그죠? 국제무역위원회의 전신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1974년에 그 통상법이 제정되면서 요게 이제 그 뭡니까 강력급으로 격상이 됐죠, 그죠? 강력급으로 격상이 됐다. 그 다음에 1930년대 스무트 호레이법이에요. 관세법이다, 그죠? 사상체의 관세율 규정하게 했죠, 그죠? 1930년대 이제 이것 때문에 대공황이 막 일어나고 이랬죠. 가장 보호주의 색채가 강한 법률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심지어 80%에서 300%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934년에 호외통상협정법이라서 최국조항을 도입했습니다. 대통령에게 관세내에 대한 대외 협상권을 갖다가 위임을 했습니다. 그죠? 이게 1934년에 호외, 즉 호외통상협정법이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930년대에 이제 그 사상 최고 관세율을 규정한 가장 보호무역주의 색채가 강한 법률, 그죠? 그게 스무트 호레이법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요거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엄청난 그 미국의 실업이 일어나고요. 높은 관세는 이제 2차 세계대전과 1차 세계대전의 어떤 발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을 한번 볼까요? 자, 그쵸? 그래서 이제 30년 이래 보호무역주의 대표적인 법률 30년 1930년 관세법, 그죠? 그게 이제 스무트 호레이 탈리프 액트 1930를 비롯해서 1934년 호외 통상 협정법, 그 호외 서로가 상호간이라는 뜻입니다. reciprocal trade agreement act다. 즉 상호간, 상호의, 그죠? 상호 통상 협정법이다. 상호가 서로가 이득이 되게끔. 그 다음에 1965년에 통상 확대법 했죠? 통상 확대법, 트레이드 익스펜션이죠, 그죠? 트레이드 익스펜션 어그리먼트, 통상 확대법, 그죠? 1962년. 1900 통상법,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액트, 그죠? 1984년 통상 관세법, 그죠? 트레이드 앤 타리프 액트, 그죠? 1974년. 자, 그 다음에 이제 1988년에 종합통상 및 경쟁력법, 그죠? 그런 것들. 하여튼 많은 법률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가운데 많은 법률이 있죠. 법집행기관 역시 입법, 사법, 행정부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다.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다. 자, 미국 복잡합니다. 입법 형식이 우리나라의 대외통상에 관한 총괄법인 단일법으로서 대외무역법 체계와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 체계와는 다릅니다. 대외통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일련의 법들이 총칭하여 미국을 통상법이다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 체계와는 틀립니다. 우리나라는 대외통상에 관한 총괄적인 단일법으로서 대외무역법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대외통상에 관련된 총괄적인 단일법으로서 우리는 대외무역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체계와는 단일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통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일련의 법들을 총칭하여 미국은 통상법이다. 여러 군데 법집행기관이 입법, 사법, 행정부 등 여러 기관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기관, 그죠? 법률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또한 미국의 입법 형식이 우리나라의 대외통상에 관한 총괄적인 단일법으로서 대외무역법 체제와는 다르다. 이제 요거 중요합니다. 다르다. 그래서 여러 이제 이런 법, 통상에 관한 법을 합쳐서 통상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의 보호주의 통상법 원료는 1791년 해밀턴의 공업보호론 Report on Manufactures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제조업에 보조금과 장려금 제도를 도입하고 보호관세를 배경으로 그 성장을 촉진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해밀턴의 즉 공업보호론의 핵심입니다. 즉, subsidies하고 장려금, 그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도입하고 그 다음에 보호관세를 배경으로 그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이 사람의 이제 그 공업보호론 이후에요. 공업보호론 이후에 이제 1816년 관세법, 1890년 관세법,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1922년 관세법. 이렇게 계속 관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강력한 보호주의 무역을 관리해 왔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미국은 그래서 미국이 이제 채권국으로 등장하게 된 1930년 중반까지는 대체로 고율의 보호관세를 통해서 수입 규제 정책을 취해왔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관세법을 통해서 수차례에 걸친 관세법을 통해서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관리해 왔고요. 1930년 채권국가로 이제 바뀌면서 등단하게 되면서까지 우리 고율의 보호관세를 갖춰서 수입 규제 정책을 유지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하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요. 60년대까지는 일부 특정 상품의 수량 규제나 특정 산업의 수입 규제가 아주 미미할 정도로요. 자유무역주의 절정기였다. 그 바로 이제 가트가 성립되고 난 다음에 60년대까지죠. 근데 이 70년대, 80년대에 그때는 다시 이제 미국 통상 위기를 논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이제 그죠? 이때 이제 70년대 어려운 경제 상황을 통상 전문가들은 신중상주의, 통상 정쟁의 도래했다. 뭐 이래서 미국의 통상 뭐 이런 식으로 논했죠. 그래서 80년대에서 미국의 보호주의가 다시 회귀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상 마찰의 심화에 따른 수입 규제 정책 강화가 되었는데요. 이때는 이제 어쨌든 미국 경제에서 정제된 무역의 중요성으로 인해서요. 미국의 통상 정책이 지난 30년간 대무역을 중시하는 쪽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보호무역주의 회귀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국내 경제 성장이 둔화되었고요. 누적되는 무역 적자를 더불어 대외적인 통상 마찰, 즉 트레이드 프릭션이 정제되어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대통령과 의회 간의 이제 권한 관계에서 대통령이 통상 관련 권한 축소로 인한 변화 등의 요인을 들고 있다. 그죠? 그렇게 되죠. 대통령이 통상 관계 권한 축소가 이제 됐다. 80년대. 그죠? 그래서 이제 보호무역주의로 이제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그죠? 그래 됐죠. 의회는 이제 어차피 어떻게 됩니까? 의회는 딱히 압력단체들의 입장을 반영을 해야 되니까, 그죠? 결국은 이제 뭡니까 그 보호무역주의 입장을 취하게 되겠죠.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80년대 와서 일단 다시 2차 세계대전 이후하고 60년대까지 이제 자유무역에 대한 것을 약간 이제 느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갑자기 최근에 와서 이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그러면은 이제, 그럼 이게 뭐 완전히 미국이 완전히 뭐 없었던 짓을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도 봤다시피 해밀턴의 공업보호론 이후로, 그죠? 이후로 계속 관세법이 개정되면서 고관세율을 그죠? 유지해왔다. 그래서 1930년대에 1800년대부터 해서 1930년대에 이르기까지요. 미국은 이제 1930년대 채권국가로 등단하게 되는데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고율의 보관세를 유지해 오다가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60년대까지 이제 사실은 가트가 출범하고 난부터 자유무역을 조금 이제 자유무역이라고 할 만큼 어떤 그 미비한 규제, 수입 규제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70년대에 들어오면서 다시 서서히 분위기를 잡아갖고 80년대에 들어와서는 완전히 또 보호무역주의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뭐 이렇게 조금 이제 가트가 차지하는 90년대, 2000년대 조금 하다 다시 또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규칙적으로 되고 있대요. 80년대 그렇게 된 것은 미국의 경제 성장 둔화되죠. 오일 쇼크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대외 통상 마찰, 그죠? 그 다음에 대통령의 권한이 축소됐고, 그죠? 또는 이제 무역의 부정이 증대되겠어, 미국 경제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무역이 증대되니까 무역에서 적자를 보면 안 되겠죠. 무역이 적자를 보면 안 되니까 이제 통상선생이 30년간 대외무역을 중시하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무역에서 이제 이득을 남기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보호무역 쪽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세계 경제의 다극화 현상이 기존의 통상법칙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해서 다극화되었다. 그죠? 다극화되었기 때문에 경제법의 상충 현상이 더욱 심화되겠죠. 다시 말해 뭐냐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지적재산권 서비스 등에 관한 새로운 문제가 나왔죠. 새로운 산업이 이제 더 발전되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갈등이 있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갈등이란 것은 자유무역 체제를 갖다가 선진국은 똑같이 적용하자 한데 이제 후진국은 거기에 대한 능력에 따른 뭡니까? 심한 불균형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능력도 안 되는데 똑같이 하자니까 됩니까? 손해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농상법에 의한 보호무역주의, 이제 미국 농부들이 이제, 그죠? 보호무역주의를 대도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 경제와 법의 상충이죠. 법은 이제 이게 자유무역주의를 하자라고 돼 있죠. 근데 이제 경제는 힘들어지고 이렇게 서로 이제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법들이 이제 국제경제법상에서 이런 모순들이 그죠? 균열이 생기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통상법칙에 균열이 생기게 되었다. 세계 경제가 이제 다각화되어 있다. 그죠?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 간에 이제 여러 가지 격차가 생기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레시프로시티라는 것은 상호주의입니다. 네가 하면 나도 해주고 이게 상호주의죠, 그죠? 상호주의. 네가 하면 나도 해준다. 네가 안 하면 나도 안 줘도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공정무역, 페어 트레이드의 로서의 통상정책을 기조 전환이 되었다. 자, 불공정 무역관행, unfair trade practice와 그에 따른 보복 조치가 확대됐죠. 그죠? 그러니까 네가 해주면 나도 해주고, 그 다음에 네가 안 해주면 나도 하죠. 네가 보복하면 나도 보복하고, 뭐 이런 죠. 그죠? 이거 상호주의고.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 당사 미국이 교육 상대국이 제공하는 동일한 수준의 무역 및 투자 상의 어떤 시장 개방을 상대국이 요하는 상호주의죠. 그죠? 아까 상하주의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정무역, 불공정한 관행과 그에 따른 보복 정치가 이제 확대됩니다. 무역 적자를 자, 니는 팔기만 하고 왜 사진 않느냐 이거죠. 내가 팔아서 니 사야지. 너도 안 사줘? 그럼 나도 안 사줘. 이런 거죠. 그리고 공정하게 하자. 왜 너희들 뭐 보조금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정한 경쟁을 갖다가 해치느냐. 그리고 너희들 지적재산은 다 들어가냐. 뭐 이런 식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호주의적 통상법 강화로 나타나죠. 이것을 이제 법적 보호주의, legal protectionism입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정당성을 가지면서 그냥 뭔가 자의적인 해석이나 어떤 남용이 아닌 법적인 근거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법적 legal protectionism이다 이렇게 합니다. 미국 통상법 201조, 그죠? 301조, 그 다음에 반덤핑법, 3개관세법, 쿼터제, 자율조치와 쌍무협정 같은 다용다장한 통상법이라는 법률적 수단에 의해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특징을 단적으로
법적으로 해야 돼. 법이 있다. 우리는 법으로 돼 있다. 어쩔 수 없다. 법이다 이거는 뭐 우리 법인데 뭐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이제 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법으로 만들어졌다. 법률수단의 미국 보호무역주의를 특징을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적이다. 다시 한번 통상법 201조, 그죠? 그 다음에 301조, 반덤핑법, 삼개관습법, 쿼터제, 자율조치와 쌍무협정, 그죠? 그 다음에 다용다정한 통상법이라는 이런 법률적인 수단에 의해서, 그죠? 상호주의, 공정무역하자, 불공정 관행에 따른 그에 따른 보복 조치가 확대됐다. 그래서 보호무역적 통상법 강화로 나타나게 됐다. 자, 그리고 또 미국 통상법이 특히 문제가 되는 제소남용, 제소남용에 따른 활동상의 문제를 비롯하여 산업피해의 문제, 그죠? 그리고 통상법의 중복 적용과 역외 적용에 따른 적용상의 문제다. 하여튼 뭐 헤게모니를 미국이 지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더군다나 이제 대외무역에 있어서 미국이 적자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뭐 흑자를 보면서 그러면은 또 비난이 더 커질 건데 적자를 보는데 이제 자기들이 어떤 적자를 줄이기 위한 어떤 방안으로서 그런 이제 법률적 보호주의를 갖다가 하니까 뭐 사실은 크게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죠. 적용성의 문제들. 첫째는 국내 산업 피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우선 국내 산업의 범위에 관한 것과 국내 산업 피해의 판정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 범위는 어떻게 하고 판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이제 그죠? 그것도 좀 모호하죠, 그죠? 그런 것들도 서로 간에 뭐가 됩니까? 제재 조치를 받은 국가들이 참여해가지고 같이 참여해가지고 그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죠? 그 피해 산출이라든지 피해 범위에 대해서 서로가 인정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복 적용 문제로서 여러 가지 통상법규가 적용되어 되풀이되어 다각적인 제소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201조, 301조 중복됩니다. 그게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발동 요인들이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경제안보, 경제안보란 것이 뭐 어떤 스코프입니까? 그거는 생각이 나름이죠. 그러면 뭐 이거 조금 그거 하다 경제안보 붙여버리면 그럼 경제안보로 되는 게 한두 개냐? 그러니까 미국이 통상에 관해서는 우리는 대외무역법이라 하나 되어 있지만 다른 아주 법 집행기관도 의회, 행정부, 뭐 대통령,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각계각층이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의 어떤 통일된 것으로서 중복적으로 계속 기소가 될 수 있는 거죠. 제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소를 당하면 사람이 녹다운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죠? 복잡하죠, 그죠? 전부 얽혀 있으면 꼼짝이 안 되니까 그냥 거의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죠? 특히 상품의 대미 수출 행위에 대해서 미국 기업의 복수의 통상 법규로 다수의 제소를 통한 법적 수단으로서 대미 수출을 방해하는 이런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다각적 법적 수입 방해라고 한다. 이게 뭐냐? Multiple legal harassment. 방해다. legal harassment. Multiple legal harassment. It's absolutely multiple legal harassment. 다각적 복수의 통상법규로 다수의 제소를 통한 법적 수단으로서 거의 멘붕 오게 만드는 거죠. 통상법적 체계가 남용되면 이러한 MLH 목적이 이용될 수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일부러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러면 여러 군데서 기소해라. 통일 안 시키고 그러면 일단은 겁이 나서 못 하는 거죠. 어디에 또 어떤 법이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또 법률 전문가의 서비스를 받으려면 또 엄청난 대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중복 적용이로 불공정 무역행위. 불공정 무역행위에 관련 관세법 337조는 대미 수출에 따른 원가 인하 판매에 적용되죠. 원가 인하 판매. 덤핑이다 이거죠. 반덤핑법도 일정한 경우 원가 인하 판매. 그렇죠. 원가 인하. 그리고
근본도 독점금지법도 적용가능하죠. 이처럼 중복적으로 막 발생합니다. 반등비법이 있는가 하면 관세법상의 불공정 무역행위와 관련된 관등법 관의 대미수재자는 원가인하 판매가 또 원가인하 판매. 관세법상의 중복중에 불공정 무역행위와 관련된 관세법상의 자 원가인하 판매죠. 이런 독점금지 이것도 독과점금지에도 또 이거 뭐 같은 규정이 다 있다 이거죠. 그럼 세 개 다 적용해봐 어떻게 되겠는지. 그 다음에 역외 적용 바깥에 있는데 적용해서 우선 무역거래를 포함한 국제거래의 당사자와 거래의 내용 또 문제된다. 당사자 누구야? 대인. 그 다음에 거래 내용 대물 문제된다. 실제 있어서 거래를 행하는 주체로서 기업의 설립 중거지에 따라 국제거래와 국내거래로 구별되는 것은 통상법의 목적으로 비춰볼 때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맞죠? 통상법의 역외 적용은요. 기업이 글로벌화되어 있고요. 그 활동이 탈국제경제화되면서요. 자국 영역 내 많은 기업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는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역외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미통상법의 역외 적용, 즉 역외란 것은 자기 영토 외에 있는 영토 밖에서도 적용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토 밖에서 그럼 적용하는 경우는 우리가 국제 거래를 할 때 당사자, 그죠? 당사자라는 것은 이제 회사를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에 거래의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란 것은 이제 그 상품을 이야기하겠죠, 그죠? 상품이 어디서 거래가 되느냐, 그 다음에 당사자가 어디에 적을 둔 사람이냐, 이거죠. 자, 그래서 기업을 준거지에 따라 설립 준거지에 따라서 국내 거래, 국제 거래 구별한 것은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죠? 글로벌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뭐 어디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요. 자, 그 활동이 탈국 경제, 자기 나라에서 이제 나간 경제화 되면서 자국 영역 내만의 기업 거래를 대상으로 한 규제로는, 그죠?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 경쟁법의 역외 적용과 관련해서요. 자, A국하고요. B국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A국의 그 다음에 X 기업과요. B국의 Y 기업 사이 거래는 당연히 즉 이 나라가 틀리죠. 나라죠. 즉 설립된 나라가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국제 여기 거래가 돼요. 국제 거래가 되죠. 자, 그다음에 A국 X 기업, B국에는 Y국 즉 X 기업의 자회사가 B국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결국은 X기업은 누구의 기업입니까? A국의 기업이죠. 근데 A국의 기업의 자회사가 X국에 있어도 이건 뭐냐면 또 국제거래가 됩니다. 그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기업 내 거래지만, 이건 또 국제거래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A국의 X기업과, 같은 A국에 있는 B국의 Y기업이 출자한, Z, 그러니까 B국이 출자했던 어쨌든 간에 자기 나라 안에 있으면 이건 또 뭐냐면은 자기 나라 기업도 아니지만 자기 나라 안에 있으면 요거는 뭐라 한다고? 요거는 국내 거래로 또 처리를 한다. 그런 역외 적용법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 안에 있으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죠? 자기 나라 안에 있으라. 자기 나라 안에 있으면 다 보여주고 자기 나라 밖에 있으면 무조건 이거는 역외다. 여기 규제 대상이다. 규제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미국 통상법은요. 내용에 따라서 관세 및 통관에 관한 법, 무역 규제에 관한 법, 기타 수입 규제법, 수출 규제에 관한 법, 통상 정책 기구에 관한 법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요. 미국의 국제 통상 활동에는 무역 규제와 관련된 법이 다른 통상 관련 법에 비해 매우 중요한 있습니다. 그죠? 무역 규제와 관련된 법이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이기 때문에 그죠? 다른 통상 관련법에 비해 매우 중요한 일이 있다. 무역 규제 관련법, 그죠? 자, 그래서 관세 및 통관에 관한 법, 무역 규제에 관한 법, 기타 수입 규제법,
수출규제법, 통상정책기구에 관한 법 이런 중인 5개 정도가 있는데요. 주로 크게 내용이다. 이 중에서 무역규제에 관한 법이 다른 통상 관련법에 관해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왜냐면요, 이건 최근에 미국들이 빈번히 사용하는 각종 통상규제 조치들이 무역규제 관련법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통상규제 조치들이 무역규제 관련법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특히 무역규제 관련법은요, 반덤핑, 상계관세, 지적 소유권 침해, 외국의 불공정 관행 등에 대한 불공정한 무역에 관한 법과 긴급 수입 제한 조치, 공산권 국가로부터 수입 규제, 무역 조정 지원 등 공정 무역을 위한 법으로서 대별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무역 규제에 관한 법. 다시 한번 무역 규제에 관한 법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지적 소유권 침해, 외국의 불공정한 관행 등에 대한 불공정한 무역에 관한 법과 긴급 수입 제한 조치, 공산권 국가로부터의 수입 규제, 그 다음에 무역 조정 지원 등 공정한 무역을 위한 법으로 대별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디든 갖다 이거는 규제할 수 있다. 막중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 그리고 그다음 미국의 표준 수출 거래 절차와 수입 통관 절차를 한번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는 아까 조금 전에 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넘어가고요.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요거는 이제 통상확대법, Trade Expansion Act죠. 1962년입니다. 그죠? 이 통상확대법에 의해 가지고 이제 미국의 이제 통상대표부가 만들어진 거죠. 그죠? 대통령에게 통상확대법은요, 케네디 라운드 협상권을 부여했습니다. 그죠? 특별무역협상부가 신설돼요. 이때 신설된 거죠. 1962년 통상확대법에 때 USTR, 그죠? US Trade Representative, 그죠? 그래서 1974년에 통상법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격상이 된 거죠. 그래서 US Trade Representative, 그죠? 요게 특별무역협상부, 즉 미 통상대표부의 전신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 통상확대법에 따라서 긴급 수입 규제 조항 강화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정 지원 조항을 갖다가 도입했거죠. 그 다음에 이제 1974년 통상법은요, 대외무역을 포괄적으로 다룬 유일한 법률이다. 그죠? 대외무역을 포괄적으로 다룬 유일한 법률이다. 그죠? 대외무역을 포괄적으로 다룬 유일한 법률이다. 1974년 통상법 중요합니다. 1920년도. 그죠? 여기 이제 301조 이런 게 나옵니다. 여기서. 그래서 대통령이 도쿄 라운드 협상권을 갖다가 부여했고요. 일반 특혜 관세, GSP, 그죠? 일반 특혜 관세, 이건 개발도상국이 이제 특혜 관세 대상이 되는 거죠. GSP를 실시했습니다. 1974년 통상법에서. 그 다음에 이제 긴급 수입 규제 조항 및 조정 지원 조항을 완화했습니다. 이걸 이제 여기 1962년 통상 확대법에서는 긴급 수입 규제 조항하고 적용 여건을 강화했는데 거의 10년 후인 1974년 통상법에는 요거는 조정 긴급 수입 규제 조항 및 조정 지원 조항을 완화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대통령의 대외 협상권을 비관세 분야까지 확대했다. 그죠? 반덤핑 및 상계 관세 부과 권한을 이때 부여를 했습니다. 1974년 통상법에서요. 그래서 여기 1980년대에 오면서 요 권한을 좀 축소했죠. 그죠? 자, 외국의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수입 및 관세 규제에 대한 보복 조치를 허용했다. 그래서 1974년 통상법이 보면 거의 이제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죠? 이게 대외 무역을 포괄적으로 다룬 그러한 법이면서도 동시에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저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반 특허 관세를 갖다가 실시했고 긴급 수입 규제 조항, 조정 지원 조항을 완화했고요.
그다음 여기 중요합니다. 대통령의 대외 협상권을 비관세 분야까지 확대했다. 자, 비관세 분야라는 것은 반덤핑하고요, 상계 관세 부과 권한을 갖다가 부여한 거예요. 외국의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수입 및 관세 규제에 대한 보복 조치를 갖다가 허용했다. 자, 1979년 통상협정법입니다. 토끼라운드 비관세 코드를 국내법화한 겁니다. 그죠? 1930년대 관세법의 반덤핑 및 상계 관세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이때 최고 악랄한 그 법이 최고 고율 관세법이 1930년대 그죠? 자, 요걸 갖다 개정했다. 그다음에 1984년 통상관세법입니다. 자, 요때는 이제 뭐냐? 상호주의, 보복주의 조항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부에 요때 이제 1984년에 301조에 의한 보복 조치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1984년 통상관세법에서 상호주의 또는 보복 조치 조항이고요. 행정부의 301조에 의한 보복 조치권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를 갖다가 부여했고요. 84년대에요.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고, 반덤핑 상계관세 제도, 긴급 수입 제한 조치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때. 자, 그 다음에 이제 1988년 종합통상 및 경쟁력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공정 무역관에 관한 보복 조치를 강화. 자, 전부 다 80년대는 뭡니까? 전부 보복주의로 지금 간다고 보고 있죠. 자, 들어와 가지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강화했고요. 88년 종합통상 및 경쟁력법이라 반덤핑 강화했고, 지적재산 소유권 강화했고, 환율 협상 의무화했고요. 자동차 생산국의 자동차 수입 장벽을 조사를 했고요. 통신기기 관련 조항을 검토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쭉 이제 이 테이블을 봐야 될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각 연도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미국의 통상 관련 법률이 어떻게 통상 정책이라는 거 맞물리는 거죠.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이제 좀 우리가 역점을 두고 봐야 됩니다. 그죠? 특히 1962년 통상화대법, 1974년 통상법, 1988년, 1984년, 그다음 1988년, 그죠? 이런 것들, 그죠? 뭐 다 뭐 의미는 있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반덤핑 관세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그래서 반덤핑 관세는 1916년 반덤핑법 Anti-Dumping Act 1960 효시입니다. 근데 1979년에 통상협상법에 의해 수용된 가트의 반덤핑 협약이 주요한 근거구역이 되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통상협상법, 그죠? 통상협상법. 이 미국 반덤핑 규정은 1984년 아까 조금 전에 했죠. 통상관계법과 1988년 종합통상 및 경쟁력법에 의해서 개정되어 왔습니다. 그죠? 1916년 반등핀법 효시고요. 1979년, 1984년, 1988년 이런 식으로 통상협정법에 의해서 수용된 통상협정법 1979년 수용된 가트의 반덤핑 협약이 주요한 근거 규약이 되었습니다. 규정이 되었고요. 이후 미국의 반덤핑 규정은 1984년 통상관세법하고 1988년 종합통상 및 경쟁력법에 의해서 개정되어 왔습니다. 자, 그러면 반덤핑 관세법은 외국 기업의 반덤핑 행위에 가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미 상무부가요, 특정 종류의 외국 상품이 공정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거나 판매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면 합니다. 그래서 덤핑 판정을 딱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배운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동상품의 수입 또는 판매로 인하여 미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받았는 거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 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저해된다고 판정 하는 경우에 동상품에 대해서 통상적인 관세를 부과하여 동상품의 외국 시장 가격이 미국 시장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과 동의 금액과 그다음에 같은 금액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같은 금액의 반덤핑 관세.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가격차 부분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동액의. 자, 반덤핑은 다시 이야기했지만, 자, 1916년부터 와가지고요. 그때 반덤핑이 있었는데, 1979년에 해가지고, 통상협정법에 해가지고, 주요한 근거가 되었죠. 그래서 가트의 반덤핑 협약이죠. 그죠? 1979년 통상협정법에 의해서 수용된 가트의 반덤핑 협약이 주요 근거가 되었고요. 1984년 통상협약법, 그죠? 협정법, 통상관세법. 그 다음에 1988년은 종합통상 및 경쟁력법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죠? 자, 그거는 이제 상무부에 의해 가지고 공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국내에 판명되고 있다고 해서 반덤핑 판정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조사를 하죠. 국제무역위원회가, ITC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만약에 실질적인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거나, 국내 사람 실질적으로 저해된다고 판정된다.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 산업이 발전 실질적으로 저해된다고 판정되면 피해 판정이 됩니다. 이 경우에 이제 덤핑 판정, 피해 판정, 그다음 통상적인 관세를 부과한다. 상품에 대해서 통상적인 부과해요. 동상품이 통상적인 관세를 부과해요. 외국 시장 가격이 미국 시장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과 동액의 반덤핑 관세, 초과하는 만큼을 덤핑 관세를 갖다가 붙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반덤핑 관세는 보조금의 경우가 마찬가지로요. 반덤핑 판정에 의해서 상무부 판정이죠. 상무부가 맞고 피해 판정에 대해서는 미국 규제위원회가 맞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자, 그죠? 이거는 이제 반덤핑 부과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거고, 여기에 대한 또 제소를 갖다가 미국의 그 통상법원에다가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제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죠. 그죠? 통상법원에다가. 자, 상계관세는 뭐냐? 여기 이제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조사는 아까 잠깐만 반덤핑 관세는 반덤핑 판정은 상무부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규제위원회에서 피해 조사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적법성을 갖다가 부여하기 위함이다. 상계관세는 뭐냐? 자, 상계관세는 1897년 상계관세법. 이건 더 오래됐습니다. 반덤핑보다. 아까 반덤핑은 1916년이었는데 상계관세는 1897년 상계관세법이 그 효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1930년에 관세법. 그죠? 이거 가장 최고의 효율이죠. 스무트. 그죠? 관세법이죠. 그 다음에 1979년 통상협정법에 의해 수용된 WTO 상계관세 규정. 그죠? 아까 WTO 상계관세 규정도 1979년 통상협정법도 되고요. 아까 반덤핑 가트 반덤핑 협정, 그죠? 그것도 이제 수용이 됐죠. 이거 84년 같은 전철을 걷네요. 그 다음에 88년 종합통상 경쟁협정, 그다음 통상협정 관세법 88년, 그죠? 그래서 84년 통상관세법, 88년 종합통상 경쟁력법에 의해서 법률정에 명확히 절차상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럼 상계관세는 뭐냐? 1930년 관세법은요, 외국 정보의 보조금 지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미국 내로 수입 판매되는 특정 부류 상품의 제조, 생산 또는 수출에 의해서 외국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미 상무부가 판정한다. 그럼 보조금 판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상품, 하는 특정 분류의 상품의 제조, 생산, 수출에 의해 외국 정부가 직 또는 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면 이제 미국 상무부 판정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덤핑과 같이 국제무역위원회죠. ITC가 동상품의 수입 또는 판매로 인한 미국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산업이 실질적으로 저해되고 있다고 판정.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경우에 피해 판정을 동상품의 통상적인 관세를 부과하여 순보조금과 동액의 순수하게 보조된 것과 한 건 동액의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 절차는요, WTO 상계관세 부과 절차 및 대부분 국가에서
대부분 국가들의 부가 절차와는 다소 상이합니다. 즉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 및 WTO는 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 할 경우는 상계관세를 부과합니다. 그죠? 이제 이런 거하고 달리요. 미국은 WTO 보조금 협정에 미가입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미국에 대한 WTO 보상금의 의무를 위반한 국가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사실만 확인되면은 그러면 국제무역위원회의 피해조사 없이도 상계관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게 틀린 점입니다. 알겠죠? 다시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 절차는요. WTO 상계관세 부과 절차 및 대부분 국가들이 부과하는 절차는 다소 상이하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냐? WTO와 다른 나라들은 외국정부 보조금 지급 국내 상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상계관세를 부과합니다.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미국은 이게 WTO 보조금 협약에 했지만요. 미국에 대한 보조금 보상 의무를 위반하고요. 위반하고 보상금 의무 위반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사실만 확인되면은 바로 피해조사 없이도 피해가 됐든 어떤 간에 어떻게 바로 이제 상계관세를 물러버린다. 상계관세는 오히려 반등빈보다 더 가혹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수출 거래 절차가 있습니다. 자, 표준 수출 Standard Export Procedure. 표준 수입 거래와 동일하게 상품의 판매에서 시작되는데요. 표준 수입 거래 절차하고 유일한 차이는 수입 거래 절차에서 상품은 해외에서 구입되어 미국으로 수입되죠. 수출 거래 절차에 쓰는 상품 미국에서 수입, 다른 나라 수출되는 그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어떤 당사자가 책임을 지는가의 문제, 그러니까 신용장, Letter of Credit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동일한 실무적 고려 요인들이 수입 절차뿐만 아니라 수출 절차에서도 적용된다.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출 통제 봅시다. 통상 법규상의 문제, 수출 통제. 미국의 모든 수출은 상무부에 의해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물론 관세청에서 수출 허가를 해서 수출 면장을 득해야 되죠, 그죠? 그러므로 미국의 수출 회사가 특정국에 인도될 상품을 선적하는 데서는 증명해야 될 첫 번째 문제는 동상품에 대해서 일반적 수출화, General Export License가 이러한 수출을 허용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상무부의 개별화와 Individual Validity License를 받아야 하는지 결정하죠. 함부로 수출 못한다. 우리는 수출하면 좋다 하죠. 왜? 우리 수출하면 좋다 하죠. 뭐 수출 면장은 거의 형식적인 거죠. 근데 왜 수출 좋다 하냐? 우리는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고. 수출 면장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식량이나 에너지 뭐 이렇게 특별하게 우리가 어떤 그 안보에 필요한 거 이거는 수출이 안 되겠죠, 그죠? 그렇지 않고는 대부분 다 수출하죠. 그러니까 뭐 내가 상품을 만드는다 뭐 수출 못할 그런 규제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미국은 여러 가지 수출 규제의 어떤 파르시를 쓰고 있습니다. 왜? 각국의 세계를 통제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생크션이라는 제도, 예를 들어서 뭐 북한, 뭐 이란, 뭐 이런 나라들, 미국의 정책에 반하거나 도전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미국 제품을 수출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는 우회 수출도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이제 아까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아까 그죠 미국의 통상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대외 역외국가 즉 자기 나라 안에 있으면은 그게 외국 기업이든 간에 그것은 영내 국내 거래로 인정하고 그죠? 근데 바깥에 있으면 그 통상 절차, 즉 바깥에 있는 기업은 자기 나라 기업이라도 자기 나라 100% 투자한 기업이라도 어떻게 된다고? 그거는 이제 여기에 규정이 적용되어서 통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통제를 하겠다. 그렇게 돼 있죠. 그죠? 미국 통상법은 그렇게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수출은 개별하고 individual validity license를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general export license를 일반적 수출 허가를 허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출 제도는 허가 개념을 근거하고 있다. 우리는 그냥 우리는 신고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면장 신고하잖아. 수출 면장, 수출 신고함. 우리는 신고 개념인데 이 사람은 허가 개념입니다. 그래서 미국 수출 상무부 내 수출 관리국, The Bureau of Export Administration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건 일반적인 허가하고 특별 허가 두 가지 종류. 일반 General License는 일정 조건에서 일정 수출을 하기 위해서 수출 관리국이 증명한 포괄 허가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 수출 허가는 거의 대다수의 수출은 일반 허가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허가가 이루어진다. 특별 허가, Valid. 자, 서면 신청에서 수출 관리국의 수출업자에게 발행한 공식적인 서류인데요. 수출에 명기된 제한 범위 내에서 일부 특수한 상품 또는 데이터의 수출을 허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군수품 수출, 군수품, 군수품 수출한 거는요, 그러니까 수출관련법에 의해서 일반적인 수출 통제 대신에 별도의 시스템에 의해서 규율됩니다. 그래서 1968년 무기수출통제법, Arms Export Act 1968, 38조는요, 대통령에게 군수품 및 군수 용역의 수출입을 통제하는 권한을 부여해요. 용역은 이제 군인이 간다거나 이런 거죠. 아니면 가서 뭐 군수품을 제조하는데 기술적으로 뭐 어떻게 스포팅을 한다. 그래서 이러한 그걸 이제 군수품 및 군수 용역의 수출입을 통제하는 권한을 갖다가 부여하고 있어. 1968년 무기 수출 통제법입니다. Arms Export Act. 그죠? 그다음에 군수품 목록. United States Munition List입니다. Munition List. 군수법. 군수를 munition이라는데요. Munitions List라는 분류는 방위물자 및 방위용역 리스트를 준비하고 그러한 물품의 수출 과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대통령은 방위 물품의 수출 통제 권한을 국방부 장관에게 위임하고요. 국방부 장관은 군수 목록품을 작성하면서 반드시 국방장관의 국무장관이 위임하고 그 국무장관은 국방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무슨 알겠죠? 이 리스트는 국무장관에게 위임하고 국무장관 따지 국방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articles, 그죠? 물자들. 자, 군수 목록품에 기재된 물자들 및 용역의 제조업자, 수출업자, 수입업자는 국무부에 등록해야 됩니다. 그죠? 또 동부서에서 발행된 허가증 없이는 그런 물자나 용역을 수출할 수 없습니다. 방위물자 및 용역 수출하고는 세계 평화, 미국의 안보와 대정책을 촉진하는 경우에 하나여서 인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거는 뭐,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뭐, 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죠? 자, 군수품 수출 통제 보면요. 어떤 품목은 국방부가 관리하는 군수 품목론과 상무부가 관리하는 상품 통제 목록 양쪽에 다 들어가 있다. 이런 경우에 수출업자는 국방부 상무부 수출에 양쪽에서 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러한 중복적인 관한 수출업체의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정의 수출 신고가 있는데요. 미국 수출 회사가 상품의 선적을 위하여 특별 허가가 요구되지 일반 허가, General License가 있다고 된다면요. 그 수출 회사는 해외 보낼 물품을 선적 준비를 하겠죠. 그죠? 자, 이를 위해 수출 회사는 송장은 이제 Commercial Invoice를 이야기합니다. 선화증권, BL, 그죠? BL은 뭐냐면 이제 그 물건을 배에 실었다는 증명서로서 선사해서 발행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장은 Commercial Invoice는 수출업자가 작성을 하는 거죠. 및 외국 세관에서 요구되는 서류, 뭐 그 여고선에서 통화를 위해서 이제 송장이나 패킹리스트나 선화증권이나 이런 걸 요구합니다. 등 서류 등 표준 선적 서류를 준비하게 되겠죠. 이러한 서류의 원본에 해당하는 원본은 수입상인데 이거는 결국은 이제 그 수입상이 그걸 찾아야 되니까요. 동사분의 물품을 외국항으로 운송할 운송업장에 송부된다. 이거는 이제 수출 절차죠. 그죠? 수출 절차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수출 절차고, 수출업자는 운송인이 미국 세관에 제출하는 추가수로서 선적인이 수출 신고서, Shippers Export Declaration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죠?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수출 신고서를 작성해야 되죠. 그죠? 수출 신고서는 이건 무슨 상품이고, 얼마에 수출하고, 수입업자는 누구고, 어떤 항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거는 이제, 요거는 수출 절차에 관한 상무적인 부분입니다. 그죠? 자,
이제 일단은 이제 요 부분들이 이제 8장을 아우르는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8장까지의 요 부분들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요 다음에는 이제 9장으로 넘어가 가지고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일단 21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